좋은 아침입니다. 1219년 봄 필요한 것이 중앙아시아의 있으신가요? 오아시스 도시 구경 좀 오트라르는 하려고요. 아침 햇살을 물건이 받으며 좋네요. 평화로운 하루를 좋은 시작했습니다. 아침입니다. 실크로드의 필요한 것이 요충지였던 있으신가요? 이 도시는 예, 수천 구경 좀 년간 하려고요. 동서양을 물건이 잇는 좋네요. 교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시장에는 페르시아 상인들의 향신료 냄새가 가득했고 대상들이 끌고 온 낙타들의 방울소리가 거리를 채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불과 몇 달 후 이 번영의 도시가 지도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사소했습니다. 오트라르의 총독 이날추크가 징기스칸이 보낸 450명의 몽골 상단을 간첩으로 몰아 처형한 것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역사가 주바이니의 기록 세계 정복자의 역사에 따르면 징기스칸은 처음에는 외교적 해결을 시도했습니다. 그는 호라즘 제국의 술탄 무함마드에게 사절단을 보내 총독의 인도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술탄은 오만하게도 사절단의 수염을 태우고 돌려보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교적 결례가 아니었습니다. 몽골의 관점에서 이것은 선전포고였습니다. 1219년 가을 징기스칸은 직접 20만 대군을 이끌고 서진했습니다. 그의 아들 차가타이와 외게데이가 이끄는 부대가 오트라르를 포위했습니다. 몽골 비사의 기록에 따르면 몽골군은 도시를 포위한 후 반드시 첫 번째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바로 항복 권고였습니다. 백기를 든 사절이 성문 앞에 섰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단순하고 명확했습니다. 성문을 열고 항복하라. 그러면 생명을 보장하겠다. 이것은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몽골군의 시스템에서 자발적으로 항복한 도시는 실제로 관대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항하는 도시에게는 철저한 응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트라르의 총독 이날추크는 성벽 위에서 몽골 사절을 조롱했습니다. 너희 야만인들이 우리의 견고한 성벽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페르시아 학자 라시드 암마이너스딘의 집사는 이 순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총독은 자신의 성벽을 믿었다. 하지만 그는 몽골인들의 인내심을 시험했던 것이다. 포위는 5개월간 계속되었습니다. 몽골군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중국에서 끌고 온 공성 기술자들을 동원해 체계적으로 성벽을 공격했습니다. 투석기가 밤낮으로 돌을 날렸고 땅굴을 파는 부대가 성벽 아래를 파고들었습니다. 1220년 봄 마침내 성벽 일부가 무너졌습니다. 몽골군이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도시 안에서는 필사적인 저항이 이어졌습니다. 집집마다 골목골목마다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마르코 폴로의 기록을 수집한 베네치아 연대기는 이렇게 전합니다. 몽골군은 저항하는 모든 자를 기록했다. 누가 먼저 항복했고 누가 끝까지 싸웠는지를. 여기서 징기스칸의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분노에 찬 학살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히 계산된 공포의 경제학이었습니다. 도시가 함락되자 몽골군은 즉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모든 주민은 성벽 밖 평원으로 나오라. 주바이니의 기록에 따르면 몽골군은 도시민들을 직업과 신분에 따라 분류했습니다. 장인과 기술자들은 따로 분리되었습니다. 그들은 몽골 제국의 유용한 자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젊은 남성들은 다음 공성전에서 방패 역할을 할 인간 방벽으로 선별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페르시아 역사가들의 기록은 이 대목에서 조심스럽지만 명확합니다. 그들은 처형되었다. 일부 연대기는 더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10만에서 20만에 이르는 주민들이 며칠에 걸쳐 처형되었다고 합니다. 숫자의 정확성은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그 의도는 분명했습니다. 총독 이날추크는 가장 마지막까지 성체에서 버텼습니다. 한 달을 더 버틴 후 그가 생포되었을 때 징기스칸은 특별한 처형 방식을 명령했습니다. 은을 녹여 그의 귀와 눈에 부어 넣었다고 전해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상징이었습니다.
은의 눈이 먼 탐욕이 이런 결과를 낳는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오트라르의 파괴는 고립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정교하게 설계된 시스템의 첫 번째 작동이었습니다. 징기스칸은 생존자들 중 일부를 의도적으로 풀어주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명확한 임무가 있었습니다. 다른 도시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13세기 아르메니아의 역사가 키라코스 간자케치의 아르메니아의 역사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몽골군이 오고 있다는 소식이 도시에서 도시로 퍼졌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공포도 함께 퍼졌다. 오트라르의 운명을 들은 도시들은 저항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이것이 바로 징기스칸이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45세가 넘은 우리 세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조직에서 사회에서 본보기가 작동하는 방식을 말입니다. 한 명에게 가해진 징계가 100명을 순응하게 만드는 방식을. 징기스칸은 이것을 800년 전에 제국의 규모로 실행했던 것입니다. 오트라르 함락 후 몇 달 뒤 몽골군은 호라즘 제국의 문화 중심지 부하라에 도착했습니다. 이 도시는 이슬람 세계의 지적 중심지였습니다. 수십 개의 마드라사 이슬람 학교가 있었고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 중 하나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몽골군이 도시를 포위했을 때 부하라의 지도자들은 회의를 열었습니다. 오트라르의 소식은 이미 그들에게 전해져 있었습니다. 논쟁은 치열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와 살아남아야 신앙도 지킬 수 있다는 목소리가 맞섰습니다. 결국 부하라는 항복을 선택했습니다. 성문이 열렸을 때 징기스칸은 직접 도시에 입성했습니다. 주바이니의 기록에 따르면 그는 도시의 큰 모스크에 말을 타고 들어갔습니다. 그곳에 모인 시민들 앞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신의 재앙이다. 너희가 큰 죄를 짓지 않았다면 신이 나 같은 재앙을 보내지 않았을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오만이 아니었습니다. 심리전이었습니다. 정복당한 자들에게 저항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이것이 운명이라는 것을 각인시키는 메시지였습니다. 부하라는 약탈당했지만 학살당하지는 않았습니다. 도서관의 책들은 말 사료를 깔기 위해 사용되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살아남았습니다. 항복한 도시와 저항한 도시의 차이는 명확했습니다. 1220년 여름 사마르칸트가 차례였습니다. 실크로드의 진주라 불리던 이 도시는 호라즘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11만 명의 수비대가 있었고 난공불락의 성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트라르의 교훈은 이미 충분했습니다. 술탄 무함마드는 도시를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지도자가 사라지자 수비대의 사기는 무너졌습니다. 사흘 만에 성문이 열렸습니다. 라시드 암마이너스딘의 기록은 이렇게 전합니다. 도시 지도자들은 금과 은을 가득 실은 수레와 함께 몽골군에게 나아갔다. 그들은 오트라르의 운명을 알고 있었다. 징기스칸의 시스템은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첫 번째 도시에서 보여준 잔혹함은 다음 수십 개 도시의 저항 의지를 꺾었습니다. 전쟁의 경제학은 단순했습니다. 한 도시에서 철저한 본보기를 보여줌으로써 이후 전투에서 발생할 수만의 몽골 병사들의 희생을 막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냉혹하지만 효율적인 계산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징기스칸은 잔인한 광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철저히 이성적인 전략가였습니다. 몽골 비사는 그가 부하들에게 한 말을 기록합니다. 적을 완전히 파괴하지 않으면 그들은 다시 일어나 우리의 자손을 공격할 것이다. 하지만 완전한 파괴를 보여주면 100개의 도시가 싸우지 않고 항복할 것이다. 이것은 공포의 경제학이었습니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얻는 방법. 한 도시의 희생으로 제국 전체를 복종시키는 방법. 45세 이상의 우리는 이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사회에서 본보기가 작동하는 방식을.
한 사람에게 가해진 징계가 조직 전체를 움직이게 만드는 방식을 징기스칸은 이 원리를 제국의 스케일로 적용했던 것입니다. 오트라르에서 시작된 시스템은 이후 수십 년간 작동했습니다. 메르브, 니사푸르, 헤라트. 저항한 도시들은 하나씩 지도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퍼질 때마다 다음 도시들의 저항 의지는 조금씩 꺾여갔습니다. 저항은 곧 존재의 소멸. 이것이 징기스칸이 세운 첫 번째 원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원칙은 단순히 군사적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심리전이었고 경제 전략이었으며 제국 경영의 핵심 철학이었습니다. 한 도시의 완전한 파괴는 100개 도시의 자발적 항복을 낳았습니다. 한 번의 잔혹함은 100번의 전투를 막았습니다. 이것이 징기스칸이 계산한 공포의 비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파괴의 1단계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다면 2단계는 도시 그 자체의 목숨을 앗아갈 것이었습니다. 1221년 4월 호라즘 제국의 도시 니사푸르는 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정원 도시로 불리던 이곳은 천년의 역사를 자랑했습니다. 도시를 둘러싼 카나트 지하수로는 사막 한가운데서도 풍요로운 농업을 가능하게 했고 거대한 바자르에는 인도에서 지중해까지 온 상인들로 북적였습니다. 하지만 이 도시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징기스칸의 사위이자 총사령관 톡타르를 전투에서 죽인 것이었습니다. 복수는 신속했습니다. 징기스칸의 딸 톨라이 카툰이 직접 원정군에 합류했습니다. 페르시아 역사가 주바이니의 기록은 그녀가 아버지에게 한 요청을 전합니다. 니사푸르에 돌 하나도 남기지 마십시오. 그곳이 도시였다는 흔적조차 지워주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징기스칸의 파괴 시스템 2단계가 발동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니사푸르가 함락되었을 때 몽골군은 일반적인 약탈과는 다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라시드 아딘의 집사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보물을 가져간 후에도 머물렀다. 마치 다른 임무가 있는 것처럼. 그 임무는 명확했습니다. 도시의 완전한 기능 제거였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성벽이었습니다. 몽골군은 중국에서 데려온 공성 기술자들을 동원해 체계적으로 성벽을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13세기 시리아의 역사가 이븐 알마이너스 아시르의 완전한 역사는 이렇게 전합니다. 그들은 성벽의 돌을 하나하나 분해했다. 그리고 그 돌들을 강에 던져 넣었다. 마치 이 도시가 다시는 방어시설을 가질 수 없도록 하려는 듯이. 이것은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었습니다. 왜 몽골군은 이미 정복한 도시에서 몇 주씩 머물며 이런 일을 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재건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징기스칸이 진정으로 천재적이었던 부분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고대 문명의 핵심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물이었습니다. 중앙아시아의 도시들은 카나트라 불리는 정교한 지하수로 시스템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이것은 수천 년에 걸쳐 발전한 기술이었습니다. 사막의 지하수를 끌어올려 도시 전체에 공급하는 이 시스템 없이는 어떤 도시도 생존할 수 없었습니다. 페르시아 지리학자 야쿠트 알마이너스 하마위의 지명사전은 메르브 도시의 파괴를 상세히 기록합니다. 1221년 메르브는 60만 명이 넘는 인구를 가진 세계 최대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몽골군이 점령한 후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몽골군은 도시의 댐을 파괴했다. 무르가브 강에서 끌어온 관계수로를 체계적으로 무너뜨렸다. 수천 년간 유지되어 온 수로의 터널을 폭파하고 우물을 돌과 시체로 메웠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했습니다. 설사 생존자가 있더라도 그들은 이곳에서 다시 살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몽골군의 파괴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도시 주변의 농경지로 눈을 돌렸습니다.
14세기 모로코의 여행가 이븐 바투타는 몽골의 침략으로부터 한 세기가 지난 후 중앙아시아를 여행했습니다. 그의 여행기는 충격적인 장면을 묘사합니다. 메르브에 도착했을 때 나는 도시가 있었다는 흔적만을 발견했다. 사막이 다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현지인들은 말했다. 몽골군이 온 후 이 땅은 더 이상 곡식을 키울 수 없게 되었다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몽골군은 도시를 점령한 후 주변의 관계 시설을 체계적으로 파괴했습니다. 수로를 메우고 댐을 무너뜨렸습니다. 더 나아가 곡창지대에 불을 질렀습니다. 페르시아 역사가들의 기록에 따르면 몽골군은 때로 소금을 밭에 뿌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고대 로마가 카르타고를 파괴하며 사용했던 방법과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45세가 넘은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경쟁자를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없도록 기반 자체를 제거해야 한다는 냉혹한 논리를 말입니다. 징기스칸은 알고 있었습니다. 도시는 사람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도시는 시스템이라는 것을, 물, 식량, 무역, 방어. 이 시스템들이 작동해야만 도시가 존재한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시스템을 파괴했습니다. 1220년 겨울 부하라가 항복한 후에도 몽골군은 도시에 한 달 이상 머물렀습니다. 주바이니의 기록은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 전합니다. 대상들의 숙소인 카라반사라이가 하나씩 불탔다. 시장의 창고들이 약탈당한 후 파괴되었다. 화폐를 주조하던 조폐소가 무너졌다. 이것은 단순한 약탈이 아니었습니다. 도시의 경제적 기능을 제거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실크로드의 도시들은 교역으로 살았습니다. 대상들은 안전한 숙소와 상업시설이 있어야만 그 도시를 찾았습니다. 이런 인프라가 파괴되면 설사 도시가 재건되더라도 무역 경로는 다른 곳을 택하게 됩니다. 징기스칸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도시의 물리적 구조뿐만 아니라 경제적 기능까지 파괴했던 것입니다. 유럽의 프란체스코의 수도사 윌리엄 루브룩은 1253년 몽골 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의 여행기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과거에 번영했던 도시들의 터를 지나갔다. 현지인들은 말했다. 몽골이 오기 전에는 여기에 수만 명이 살았다고. 하지만 이제 그곳에는 양치기 몇 명만이 있을 뿐이었다. 몽골군의 파괴에는 놀라운 선별성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무분별하게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라시드 아딘의 기록은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전합니다. 정복된 도시에서 장인과 기술자들은 살려두었다. 금속 세공인, 무기 제작자, 건축가, 의사들은 몽골 본토로 보내졌다. 하지만 법학자, 신학자, 시인들은 그들의 운명은 달랐다. 왜 이런 차이가 있었을까요? 징기스칸은 실용주의자였습니다. 그는 유용한 기술은 보존했지만 저항을 조직하거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시킬 수 있는 지식인 계층은 제거했습니다. 부하라의 대도서관이 불타던 날 몽골 장군들은 기술 관련 책들만 선별적으로 빼냈다고 합니다. 의학서, 농업서, 건축 설계도면. 하지만 역사서, 철학서, 종교 경전들은 불길 속으로 던져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반지성주의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정교한 문화적 학살이었습니다. 한 민족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지적 유산을 제거함으로써 그들이 다시 뭉쳐 저항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전략이었습니다. 1222년 징기스칸은 호라즘 원정을 마무리하며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페르시아 연대기는 이 명령을 기록합니다. 정복한 도시가 10년 안에 재건되면 그것은 사령관의 실패다. 이것은 놀라운 발상이었습니다. 전쟁의 목표가 단순히 적을 패배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위협이 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라는 명확한 선언이었습니다. 그래서 몽골군은 시간을 들여 철저히 파괴했습니다. 성벽의 기초부터 파헤쳤습니다. 수로의 터널을 무너뜨렸습니다.
곡창지대를 불태웠습니다. 상업시설을 해체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징기스칸의 진정한 천재성을 볼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이미 정복한 도시를 파괴하는데 시간과 자원을 쓰는 것은 비효율적으로 보입니다. 다음 전투로 신속히 이동하는 것이 군사적으로는 더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것은 놀라운 투자였습니다. 완전히 파괴된 도시는 다시는 반란의 거점이 되지 못합니다. 재건할 자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파괴된 도시들의 소문이 퍼지면서 다른 도시들이 저항 의지를 잃는다는 것입니다. 유럽의 연대기 작가 마테오 파리스는 1240년대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동방에서 온 소식은 공포 그 자체였다. 타타르인 들몽골인들을 지칭이 지나간 곳에는 폐허만 남는다고 했다. 땅 자체가 죽는다고 했다. 이것이 바로 징기스칸이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공포의 소문, 저항이 무의미하다는 믿음. 45세 이상의 우리는 조직에서 구조 조정을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냉정하고 체계적인지. 개인의 감정과는 무관하게 오직 효율성의 논리로만 진행되는지를 말입니다. 징기스칸의 파괴 시스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기에는 분노도 증오도 없었습니다. 오직 계산만 있었습니다. 한 도시를 완전히 파괴하는 데 드는 비용 대비 그것으로 얻는 전략적 이득. 재건을 막음으로써 확보하는 장기적 안정. 다른 도시들에게 주는 심리적 충격의 가치. 모든 것이 계산되었습니다. 니사푸르는 파괴된 후 수십 년간 폐허로 남았습니다. 메르브는 한때 60만 명이 살던 대도시였지만 몽골 침략 후 인구가 1000명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결코 예전의 영광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징기스칸의 시스템이 정확히 설계한 대로 작동한 결과였습니다. 도시의 재건에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사람, 자원, 그리고 희망. 징기스칸은 이 세 가지를 모두 제거했습니다. 사람은 처형되거나 강제 이주되었습니다. 자원은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파괴를 목격한 생존자들에게는 희망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의 비즈니스 전략에서 우리는 진입 장벽이라는 개념을 배웁니다. 경쟁자가 시장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한 구조적 장치를 만드는 것입니다. 징기스칸은 800년 전에 이미 이 개념을 군사적으로 적용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적을 패배시키는 것이 아니라 적이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도시 기능의 완전한 제거. 이것이 징기스칸 파괴 시스템의 2단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교묘한 3단계가 남아 있었습니다. 물리적 파괴를 넘어선 심리적 지배의 단계. 공포를 하나의 브랜드로 만드는 단계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1238년 겨울, 러시아의 도시 블라디미르에 몽골군이 접근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몽골군이 도착하기도 전에 도시의 귀족들과 상인들이 성문을 열고 항복 의사를 밝힌 것입니다. 그들은 단 한 번의 화살도 받아보지 않았습니다. 단 한 명의 몽골 병사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항복한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러시아의 연대기 이파티에프 연대기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동방에서 온 타타르인들의 이야기가 상인들을 통해 전해졌다. 그들이 지나간 곳에는 살아있는 것이 하나도 남지 않는다고 했다. 도시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고 했다. 이 소식을 들은 블라디미르의 대공은 전투 없이 항복을 선택했다. 이것이 바로 징기스칸 파괴 시스템의 3단계였습니다. 공포의 브랜드화. 실제 전투보다 더 강력한 무기, 바로 소문과 명성을 무기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징기스칸의 천재성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는 학살을 하면서도 항상 소수의 생존자를 의도적으로 남겼습니다. 1221년 메르브가 함락되었을 때
약 70만 명의 주민이 처형되었다고 페르시아 역사가들은 기록합니다. 하지만 수천 명은 살아남았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몽골군 지휘관 톨루이 징기스칸의 막내 아들은 의도적으로 그들을 풀어주었습니다. 라시드 아딘의 집사는 이 장면을 상세히 묘사합니다. 생존자들에게 음식과 물이 주어졌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했다. 가서 내가 본 것을 전하라. 몽골에 저항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모든 사람에게 알려라. 이것은 심리전의 걸작이었습니다. 생존자들은 단순한 증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공포의 전령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다음 도시로 이동하며 전하는 이야기는 어떤 군대보다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13세기에는 CNN도 인터넷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징기스칸은 당시 가장 효율적인 정보 전달 시스템을 활용했습니다. 바로 실크로드의 상인들이었습니다. 마르코 폴로의 기록을 정리한 동방견물록은 흥미로운 사실을 전합니다. 상인들은 몽골의 이야기를 두려움과 경외심을 담아 전했다. 그들은 몽골군이 악마처럼 싸운다고 했다. 그들의 화살은 태양을 가린다고 했다. 그들이 지나간 곳에는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다고 했다. 이런 과장된 소문들은 대부분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징기스칸에게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과장이 더 유용했습니다. 왜냐하면 공포는 증폭될수록 그 효과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페르시아와 아랍의 역사가들이 기록한 사망자 수를 보면 놀라운 패턴이 발견됩니다. 메르부 70만 명 사망, 니사프루 174만 명 사망, 헤라트 160만 명 사망. 현대 역사학자들은 이 숫자들이 크게 과장되었다고 평가합니다. 당시 도시들의 실제 인구를 고려하면 이런 규모의 사망자가 나올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역사가들은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캠브리지 대학의 중세사 교수 데이비드 모건의 연구 몽골족 1986은 이렇게 분석합니다. 과장된 숫자는 몽골군 자신이 퍼뜨린 선전의 일부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더 많은 사람을 죽였다고 소문을 냈다. 공포를 극대화하기 위해서였다. 징기스칸은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10만 명을 죽이는 것보다 100만 명을 죽였다는 소문을 퍼뜨리는 것이 전략적으로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45세 이상의 우리는 브랜딩이 무엇인지 잘 압니다. 기업이 특정 이미지를 구축하고 그것을 일관되게 유지하며 소비자의 마음속에 각인시키는 과정을 말합니다. 징기스칸은 800년 전에 이미 공포라는 브랜드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몽골군의 모든 행동에는 일관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항복하면 산다. 저항하면 모든 것이 사라진다. 예외는 없다. 이 메시지는 수십 개 도시에서 반복되었습니다. 그리고 반복될수록 신뢰성이 높아졌습니다. 몽골은 약속을 지킨다는 역설적인 믿음이 형성된 것입니다. 헝가리의 수도사 율리아누스는 1237년 동유럽을 여행하며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은 몽골군이 오기 몇 달 전부터 공포에 떨었다. 그들은 도시를 버리고 숲으로 도망쳤다. 전투도 하기 전에 이미 패배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브랜드의 힘입니다. 실제 상품을 보기도 전에 브랜드 이름만으로 소비자가 반응하는 것처럼 몽골군을 보기도 전에 사람들이 항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징기스칸의 브랜딩 전략에는 놀라운 양면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잔혹함만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항복한 자에 대한 관대함도 브랜드에 포함시켰습니다. 몽골 비사는 징기스칸이 장군들에게 내린 명령을 기록합니다. 항복한 도시는 보호하라. 그들의 종교를 존중하라. 그들의 상인을 보호하라. 이것을 모든 곳에 알려라. 그리고 실제로 이것은 지켜졌습니다. 부하라는 항복 후 약탈당했지만 대량 학살은 없었습니다. 사마르칸트는 빠르게 항복했고 도시의 기능이 보존되었습니다.
나중에는 몽골 제국의 중요한 상업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교한 심리 게임이었습니다. 당근과 채찍 전략이었습니다. 저항하면 니사푸르처럼 완전히 소멸, 항복하면 부하라처럼 생존 가능. 이 명확한 대비는 다음 도시들이 선택을 할 때 계산을 쉽게 만들었습니다. 현대 경제학에서 네트워크 효과란 사용자가 많을수록 제품의 가치가 높아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징기스칸의 공포 시스템도 비슷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몽골군이 더 많은 도시를 정복할수록 그들의 명성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졌습니다. 1241년 몽골군이 유럽으로 진격했을 때 이 효과는 정점에 달했습니다. 폴란드의 레그니차 전투에서 몽골군은 유럽 연합군을 격파했습니다. 하지만 주목할 것은 전투 자체가 아니라 전투 이후 벌어진 일입니다. 독일의 연대기 작가 살림베네의 연대기는 이렇게 전합니다. 몽골군이 독일로 올 것이라는 소문만으로 황제는 이탈리아로 도망쳤다. 귀족들은 성을 버렸다. 농민들은 농사를 포기했다. 타타르라는 이름만으로 유럽 전체가 마비되었다. 실제로 몽골군은 독일을 침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명성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공포의 브랜드는 실질적인 경제적 이득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역사가 와사프의 기록 역사의 분사는 흥미로운 사례를 전합니다. 1240년대 몇몇 도시들은 몽골군이 오지도 않았는데 조공을 보냈다. 그들은 말했다. 우리는 이미 항복했으니 군대를 보내지 말아달라고. 이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전투 없이 심지어 위협 없이도 굴복을 얻어낸 것입니다. 순전히 명성의 힘으로 말입니다. 경제학적으로 생각해보면 이것은 엄청난 효율성입니다. 한 도시를 공격하는 데는 비용이 듭니다. 병사들의 급여와 식량, 공성 무기 제작, 부상자 치료, 시간 소모. 하지만 명성만으로 항복을 받으면 이 모든 비용이 제로가 됩니다. 징기스칸은 초기에 투자한 잔혹한 학살의 비용을 이후 수십 년간 무혈 항복으로 회수한 것입니다. 1227년 징기스칸이 사망한 후에도 이 시스템은 계속 작동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개인의 카리스마가 아니라 제도화된 시스템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후계자들은 똑같은 공식을 적용했습니다. 항복 권고, 거부시 완전한 파괴, 생존자를 통한 소문 확산. 이 패턴은 1258년 바그다드 함락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아바스 왕조의 칼리프는 몽골군에게 항복을 거부했습니다. 페르시아 역사가들의 기록에 따르면 그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도시는 일주일간 약탈당했고 수십만 명이 처형되었으며 500년 이슬람 문명의 중심지였던 바그다드는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퍼지자 중동의 나머지 도시들은 줄줄이 항복했습니다. 징기스칸이 구축한 공포의 브랜드는 그의 죽음 이후에도 수십 년간 작동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브랜딩 캠페인이었습니다. 45세 이상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강력한 브랜드는 실제 제품의 품질을 넘어선다는 것을, 사람들은 브랜드 이미지에 반응한다는 것을, 징기스칸은 이 원리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물리적 군사력만으로 제국을 건설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심리적 지배를 통해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실제 전투보다 소문이 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현대 마케팅에서는 입소문 마케팅을 가장 효과적인 홍보 방법으로 꼽습니다. 소비자가 직접 다른 소비자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어떤 광고보다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징기스칸은 800년 전에 이미 이것을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생존자들을 살려보내 증언하게 했습니다. 그들의 증언은 어떤 공식 선언보다 강력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실제 경험담이었기 때문입니다. 시리아의 역사가 이븐 알마이너스 아시르는 1220년대를 회상하며 이렇게 썼습니다.
동방에서 온 피난민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세상의 종말이 온 것이 아닌가 두려워했다. 그들의 눈에는 진짜 공포가 서려 있었다. 그 공포는 전염병처럼 퍼져나갔다. 비즈니스 용어로 표현하자면 징기스칸의 공포 전략은 놀라운 ROI를 보여주었습니다. 초기 투자 몇 개 도시의 완전한 파괴 시간과 자원 소모 장기 수익 수백 개 도시의 무혈 항복 시간과 자원 절약. 예일 대학의 역사학자 티모시 메이의 연구 몽골 전쟁술은 이렇게 분석합니다. 징기스칸의 군사 전략에서 가장 혁신적인 부분은 심리전의 체계적 활용이었다. 그는 전쟁을 물리적 충돌이 아니라 심리적 게임으로 전환시켰다. 메르브 하나를 파괴하는데 3개월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 후 20개 도시가 저항 없이 항복했습니다. 만약 각 도시를 공격했다면 수년이 걸렸을 것입니다. 이것이 공포의 경제학입니다. 징기스칸의 진정한 천재성은 공포를 무기로 사용하면서도 그것을 완벽하게 통제했다는 점입니다. 그는 무분별한 살인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략가였습니다. 언제 잔혹해야 하고 언제 관대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항복한 도시는 보호받았습니다. 이것이 중요했습니다. 만약 항복해도 학살당한다면 모든 도시가 끝까지 저항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항복의 이득이 명확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포 정치가 아니라 정교한 인센티브 시스템이었습니다. 결국 징기스칸의 공포 브랜드는 너무나 강력해서 현실 자체를 변화시켰습니다. 사람들은 몽골군이 무적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는 순간 그들은 정말로 무적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제대로 싸우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브랜딩의 궁극적인 힘입니다. 인식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징기스칸은 칼보다 더 강력한 무기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명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명성을 피와 공포로 구축했지만 동시에 계산과 시스템으로 관리했습니다. 공포의 브랜드화. 이것이 징기스칸 파괴 시스템의 3단계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이 낳은 역설적인 결과가 다음 챕터에서 다룰 강제된 평화였습니다. 1271년 가을 베네치아의 젊은 상인 마르코 폴로는 아버지, 삼촌과 함께 동방으로 향하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아클의 현재 이스라엘에서 출발해 페르시아를 거쳐 중국까지 약 1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여정을 계획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여행이 비교적 안전했다는 사실입니다.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물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길 위에서 몽골의 파이자 통행증을 보여주었다. 그것만으로 어떤 도적도 어떤 관리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했다. 숙소와 말이 제공되었고 안전이 보장되었다. 이것은 놀라운 역설이었습니다. 수십만 명을 학살했던 바로 그 제국이 이제는 역사상 가장 안전한 교역로를 제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팍스 몽골리카라는 용어는 20세기 역사학자들이 만든 것입니다. 라틴어로 몽골의 평화를 의미하는 이 표현은 13세기 중반부터 14세기 중반까지 약 100년간 유라시아 대륙을 지배했던 상대적 평화와 안정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이 평화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예일 대학의 역사학자 발레리 한센의 연구 실크로드 새로운 역사 2012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몽골의 평화는 자발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완전한 정복과 철저한 응징의 결과였다. 저항할 수 있는 모든 세력이 제거된 후에야 평화가 찾아왔다. 1260년대가 되자 더 이상 몽골에 저항할 수 있는 조직화된 세력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호라즘 제국은 소멸했습니다. 금나라는 멸망했습니다. 아바스 왕조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러시아의 공국들은 복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항이 사라진 자리에 역설적으로 질서가 들어섰습니다.
징기스칸과 그의 후계자들이 만든 가장 위대한 유산 중 하나는 야멤 시스템이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재상이자 역사가 라시드 암마이너스딘의 기록에 따르면 얌은 약 40km마다 설치된 역참 시스템이었습니다. 각 역참에는 숙소, 식량, 그리고 400마리 이상의 말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놀라운 효율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몽골 제국의 급사는 하루에 300km 이상을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속도였습니다. 중국의 원나라 궁정에서 일했던 이탈리아 출신 주교 오도리코는 1330년경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북경에서 사마르칸트까지 약 6000km의 거리를 급사는 20일 만에 주파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니라 완벽하게 조직된 시스템의 결과였다. 얌 시스템은 단순히 정부 통신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상업 인프라이기도 했습니다. 45세 이상의 우리는 인프라의 중요성을 잘 압니다. 좋은 도로, 안정된 치안, 통일된 규칙. 이것들이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것을 말입니다. 몽골 제국은 이 모든 것을 제공했습니다. 페르시아의 역사가 주주자니는 적대적인 시각에서도 이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나시리의 계층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몽골의 지배 하에서 상인들은 전례 없는 안전을 누렸다. 도적이 사라졌다. 통행세가 표준화되었다. 한 제국 내에서 금을 가지고 여행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왜 도적이 사라졌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징기스칸의 법전 야사는 절도에 대해 극형을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법은 예외 없이 집행되었습니다. 프란체스코의 수도사 존 플라노 카르피니는 1245년 몽골 제국을 방문한 후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그들의 땅에서는 물건을 잃어버려도 다시 찾을 수 있다. 절도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이유는 도덕성이 아니라 공포 때문이다. 절도범은 가족과 함께 처형된다. 이것은 잔혹했지만 효과적이었습니다. 안정된 교역로는 물건만 나르지 않았습니다. 사상, 기술, 문화도 함께 이동했습니다. 중국의 종이 제조 기술이 중동을 거쳐 유럽으로 전파된 것이 이 시기였습니다. 아랍의 수학과 천문학이 중국에 소개된 것도 이 시기였습니다. 페르시아의 의학이 동아시아에 전해진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역사학자 존 다윈잔 다윈의 저서 타무를 난 이후 2008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14세기 몽골 치하에서 이루어진 문화 교류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것이었다. 이것은 유라시아를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로 연결했다. 마르코 폴로가 중국에서 본 종이 화폐, 석탄 난방, 우편 시스템은 그가 베네치아로 돌아가 전했을 때 유럽인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반대로 이슬람의 지식인들이 원나라 궁정에서 천문대를 건설하고 페르시아의 건축가들이 중국에서 모스크를 설계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몽골의 평화 아래에서 가능했습니다. 징기스칸의 후계자들이 보여준 가장 놀라운 특징 중 하나는 종교적 관용이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역설적이었습니다. 수많은 이슬람 도시를 파괴하고 불교 사원을 불태우고 기독교 공동체를 학살했던 바로 그 제국이 동시에 모든 종교의 자유를 보장했기 때문입니다. 몽골 비사는 징기스칸의 말을 이렇게 전합니다. 모든 종교는 진리의 한 측면을 보고 있다. 어느 것이 우월하다고 말할 수 없다. 따라서 모든 종교인은 존중받아야 한다. 이것은 단순한 관용이 아니었습니다. 전략이었습니다. 몽골 쪽은 정복한 광대한 영토를 통치하기 위해 현지 엘리트의 협력이 필요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바로 그런 엘리트였습니다. 그들을 포섭하기 위해 몽골 통치자들은 종교적 자유를 보장했습니다. 원나라의 궁정에는 불교 승려, 도교 신자, 이슬람 학자, 기독교 사제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쿠빌라이 칸은 각 종교의 대표들을 정기적으로 초청해 토론회를 열었다고 전해집니다.
마르코 폴로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데카는 모든 종교의 축일을 기념했다. 그는 기독교의 성탄절, 이슬람의 라마단, 불교의 부처님 오신 날을 모두 축하했다. 그가 진정으로 어떤 신을 믿었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징기스칸의 법전 야사는 제국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개념이었습니다. 중세 유럽에서는 도시마다 영주마다 다른 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상인이 한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 이동할 때마다 다른 규칙을 익혀야 했습니다. 하지만 몽골 제국에서는 베이징에서 적용되는 법이 사마르칸트에서도 키예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페르시아의 관료이자 학자 주바이니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들의 법은 가혹했지만 예측 가능했다. 뇌물이 통하지 않았고 신분에 따른 차별이 없었다. 왕자도 도둑질을 하면 처형되었고 노예도 정당한 계약은 보호받았다. 이것은 현대적 의미의 법치주의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중세의 기준으로는 놀라운 진보였습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규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비록 그 규칙이 가혹하더라도 자의적이고 변덕스러운 권력보다는 낫다는 것을 말입니다. 몽골 제국은 정복한 각 지역의 기술자들을 체계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중국의 화약 기술이 중동으로 전파된 것이 이 시기였습니다. 페르시아의 관계 기술이 중국에 소개되었습니다. 유럽의 야금술이 동아시아에 전해졌습니다. 몽골 통치자들은 기술자들을 전리품처럼 수집했습니다. 한 도시에서 포획한 엔지니어를 다른 대륙의 프로젝트에 투입했습니다. 라시드 아딘의 기록은 놀라운 사례를 전합니다. 1260년 훌라구 칸은 바그다드에서 포획한 천문학자들을 페르시아의 마라가로 보냈다. 그곳에서 그들은 중국의 천문학자들, 유럽의 수학자들과 함께 일했다. 서로 다른 문명의 지식이 한 곳에서 만났다. 이렇게 건설된 마라가 천문대는 당시 세계 최고 수준의 관측 기기를 갖추었고 그곳에서 이루어진 연구는 후일 코페르니쿠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몽골 제국의 통치 하에서 유라시아는 사실상 하나의 경제권이 되었습니다. 중국산 비단이 페르시아의 시장에서 거래되었습니다. 중앙아시아의 말이 중국 군대에 공급되었습니다. 인도의 향신료가 몽골 초원까지 도달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금융 시스템의 발전이었습니다. 원나라는 종이 화폐를 사용했는데 이 화폐는 제국 전역에서 통용되었습니다. 베이징에서 발행된 지폐를 페르시아에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마르코 폴로는 이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유럽에서는 금화와 은화만 사용되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데카는 종이로 돈을 만든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것을 금처럼 여긴다. 이것을 거부하는 자는 죽음으로 처벌된다. 이것은 강제된 시스템이었지만 효과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평화와 번영이 무엇 위에 세워졌는지를. 수백만 명의 죽음, 수천 개 도시의 파괴, 문명의 단절. 그 위에 팍스 몽골리카가 세워졌습니다. 영국의 역사학자 존 맨의 저서 징기스칸 생애, 죽음 그리고 부활 2004은 이렇게 말합니다. 몽골의 평화는 묘지 위의 평화였다. 모든 저항이 말살된 후에야 찾아온 고요였다. 우리는 이런 역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순수한 선도 절대적인 악도 없다는 것을, 역사는 언제나 빛과 그림자가 공존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징기스칸의 정복은 끔찍한 학살이었습니다. 동시에 그것은 유라시아를 하나로 연결한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사실입니다. 중국의 학자 자오홍은 1221년 몽골 제국을 방문한 후 몽골 기행을 저술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들의 땅은 평화롭다. 하지만 그것은 두려움의 평화다. 사람들은 복종한다. 그러나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공포에서 나온 복종이다.
이것이 영원할 수 있을까? 나는 의문이다. 자오홍의 의문은 예언이었습니다. 14세기 중반 몽골 제국은 분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나라 이란국, 차가타이 한국, 킵차크 한국으로 나뉘어졌고 각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공포와 강제로 만들어진 통일은 영속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100년간 지속된 팍스 몽골리카는 인류 역사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동서양의 첫 번째 진정한 만남, 기술과 사상의 교류, 세계화의 초기 형태, 이 모든 것이 몽골 제국 시대에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잔혹한 정복자가 만든 것이 가장 광범위한 평화였다는 사실. 이것이야말로 역사의 가장 큰 아이러니입니다. 징기스칸은 의도적으로 평화를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복종을 추구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복종은 결과적으로 안정을 낳았고 안정은 번영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불편한 질문과 마주합니다. 폭력으로 만들어진 평화도 평화인가? 강제된 질서도 질서인가? 45세 이상의 우리는 세상이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선과 악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역사는 도덕적 교과서가 아니라 복잡한 인간 드라마라는 것을 말입니다. 징기스칸과 그의 후계자들은 수백만을 죽였습니다. 동시에 그들은 유라시아를 하나로 연결했습니다. 문명을 파괴했고 동시에 문명 간의 교류를 촉진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계화된 세상의 씨앗은 어쩌면 800년 전 몽골 제국의 실험에서 시작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국경을 넘나드는 교역, 문화 간 교류, 통일된 법과 규칙. 이것들은 모두 팍스 몽골리카 시대에 실험된 개념들입니다. 물론 그 대가는 엄청났습니다. 너무나 큰 피의 대가였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만약 몽골 제국이 없었다면 동서양의 만남은 언제 이루어졌을까? 실크로드의 황금기는 언제 도래했을까? 답은 없습니다. 단지 질문만 있을 뿐입니다. 징기스칸의 유산은 우리에게 여전히 불편한 진실을 던집니다. 역사에서 가장 잔혹한 폭력이 때로는 예상치 못한 진보를 낳기도 한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것이 팍스 몽골리카의 아이러니입니다. 학살 위에 세워진 평화, 공포로 만들어진 번영, 파괴에서 태어난 연결, 그리고 이 모든 역설의 중심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징기스칸, 역사상 가장 성공적이면서도 가장 논쟁적인 지도자. 그가 만든 시스템은 그의 죽음 후에도 수십 년간 작동했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공포로 만든 제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227년 8월 하서회랑의 한 군막에서 징기스칸은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나이 66세. 중국 서하 원정 중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역사가 라시드 아딘의 기록에 따르면 그는 죽기 직전 아들들을 불러 마지막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제국은 하나의 화살처럼 부러지기 쉽다. 하지만 여러 화살을 묶으면 누구도 부러뜨릴 수 없다. 단결하라. 그것만이 제국을 유지하는 길이다. 하지만 징기스칸 자신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공포로 만든 통일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칼로 세운 질서가 얼마나 일시적인지를 말입니다. 징기스칸의 3단계 파괴 시스템은 군사적으로 완벽한 성공이었습니다. 1단계 저항은 곧 존재 소멸, 반란의 씨앗을 근원적으로 제거, 2단계 도시 기능의 완전한 제거, 재건 가능성의 차단, 3단계 공포의 브랜드화, 심리적 지배의 완성. 이 시스템으로 그는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태평양에서 지중해까지, 시베리아 동토에서 인도 국경까지. 인류 역사상 어떤 제국도 이만큼 넓은 영토를 직접 통치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성공의 이면에는 엄청난 인간적 비용이 있었습니다.
콜롬비아 대학의 역사학자 리차드 폴치의 연구에 따르면 몽골의 침략으로 인한 인구 감소는 세계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이란 지역의 인구는 침략 전 1천만 명에서 침략 후 250만 명으로 감소했습니다. 75%의 인구가 사라진 것입니다. 중국 북부는 1억 명에서 6천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중앙아시아의 도시 문명은 사실상 붕괴했습니다. 러시아의 공국들은 수백 년간 지속될 외상을 입었습니다. 이것이 권력의 비용이었습니다. 45세가 넘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모든 성공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기업이 성장할 때 해고된 직원들이 있다는 것을, 도시가 개발될 때 쫓겨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역사의 진보 이면에는 항상 희생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징기스칸의 정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냉정한 계산을 했습니다. 한 도시의 희생으로 100개 도시의 항복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은 합리적 선택이었습니다. 수만 명을 죽여서 수백만 명의 전쟁을 막을 수 있다면 그것은 효율적인 전략이었습니다. 수학적으로는 맞는 계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적으로는 어땠을까요? 영국의 역사학자 피터 잭슨의 저서 몽골과 서방 2005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징기스칸의 가장 큰 성공은 동시에 그의 가장 큰 죄악이었다. 그는 시스템을 완성했지만 그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철저히 짓밟았다. 징기스칸이 죽은 후 그의 아들과 손자들은 제국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곧 깨달았습니다. 제국을 정복하는 것과 통치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이라는 것을. 공포는 정복의 도구로는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통치의 기반으로는 불완전했습니다. 징기스칸의 손자 쿠빌라이 칸은 1260년 데칸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는 할아버지와는 다른 방식을 택했습니다. 중국을 정복한 후 그는 중국 문화를 받아들이고 유교 관료들을 등용하고 불교를 후원했습니다. 원나라의 역사를 기록한 원사는 쿠빌라이의 말을 전합니다. 말 위에서 천하를 얻을 수는 있어도 말 위에서 천하를 다스릴 수는 없다. 이것은 징기스칸 시스템의 한계를 인정하는 말이었습니다. 공포와 파괴만으로는 제국을 영속시킬 수 없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쉽지 않았습니다. 몽골 귀족들 중 상당수는 할아버지의 방식을 고수하려 했습니다. 정복과 약탈의 방식을. 이것이 제국 내부의 갈등을 낳았습니다. 징기스칸이 죽은 지 40년이 지난 1260년대 몽골 제국은 사실상 4개의 독립적인 칸국으로 분열되기 시작했습니다. 원나라 중국과 몽골 쿠빌라이 칸 이란국 페르시아와 중동 훌라국 칸, 차가타이 한국 중앙아시아 알국 칸 킵차크 한국 러시아와 동유럽 베르케 칸. 표면적으로는 여전히 하나의 제국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별개의 국가들이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역사가 와사프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같은 핏줄이었지만 서로를 의심했다. 징기스칸의 유산을 두고 다투었다. 공포로 타인을 통제했던 그들이 이제는 서로를 두려워했다. 이것은 아이러니였습니다. 타인에게 공포를 심어준 시스템이 이제는 내부의 불신을 낳은 것입니다. 징기스칸의 시스템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속적인 정복을 전제로 설계되었다는 점입니다. 몽골 제국의 경제는 전쟁 전리품에 크게 의존했습니다. 귀족들은 새로운 정복지에서 토지와 노예를 받았습니다. 병사들은 약탈로 부를 축적했습니다. 하지만 14세기가 되자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었습니다. 동쪽으로는 태평양, 서쪽으로는 이미 정복한 영토들, 남쪽의 인도와 동남아시아는 지리적 장벽으로 막혀 있었고 유럽은 너무 멀었습니다. 정복이 멈추자 시스템이 흔들렸습니다. 예일 대학의 역사학자 토머스 올센의 연구 몽골 제국주의 1987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몽골 제국은 샤크처럼 움직여야만 살 수 있는 제국이었다.
멈추는 순간 내부 모순이 드러났다. 전리품 없이는 귀족들을 만족시킬 수 없었습니다. 새로운 토지 없이는 공신들에게 보상할 수 없었습니다. 정복 없이는 병사들이 충성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공포라는 무기의 수명이었습니다. 첫 번째 세대는 몽골의 파괴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두려워했습니다. 오트라르의 폐허를 보고 니사푸르의 학살을 듣고 메르브의 소멸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세대는 달랐습니다. 그들에게 몽골의 공포는 할아버지의 옛날 이야기였습니다. 직접 경험하지 않은 공포는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14세기 중반 중국에서 농민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주원장이 이끄는 반란군은 몽골 귀족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몽골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1368년 주원장은 명나라를 세우고 몽골 쪽을 중국에서 몰아냈습니다. 한때 무적이었던 몽골군이 패배한 것입니다. 페르시아의 이란국도 1335년 내분으로 붕괴했습니다. 킵차크 한국은 15세기까지 명맥을 유지했지만 예전의 영광은 없었습니다. 징기스칸이 구축한 시스템은 너무나 완벽했기에 역설적으로 오래 지속될 수 없었습니다. 극도의 중앙 집권은 강력한 지도자가 있을 때는 효율적이지만 그가 사라지면 권력 투쟁을 낳습니다. 절대적 복종은 안정을 가져오지만 창의성과 적응력을 죽입니다. 공포를 통한 지배는 빠른 결과를 내지만 진정한 충성심을 만들지 못합니다. 45세 이상의 우리는 조직에서 이런 패턴을 봤을 것입니다. 카리스마 넘치는 창업자가 만든 기업이 그가 떠난 후 방향을 잃는 모습을, 강압적 리더십이 단기 성과는 내지만 장기적으로는 조직을 병들게 하는 모습을 말입니다. 징기스칸의 제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비용은 수치로 측정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인간 존엄성의 파괴였습니다. 수백만 명이 단지 본보기가 되기 위해 죽었습니다. 수천 개 도시가 효율성을 위해 파괴되었습니다. 무수한 문화와 지식이 전략적 필요로 소멸되었습니다. 이것들은 회복될 수 없는 손실이었습니다. 시리아의 역사가 아불 마이너스 피다는 14세기 초에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조부모 세대는 위대한 도시들을 보았다고 한다. 니사푸르, 메르브, 바르. 하지만 우리는 폐허만 본다. 타타르가 지나간 후 문명이 후퇴했다. 우리는 더 가난해졌고 더 무지해졌다. 일부 역사학자들은 몽골의 침략이 이슬람 문명의 황금기를 종식시켰다고 평가합니다. 바그다드의 지혜의 집이 파괴되고 수많은 학자들이 처형되면서 중동의 학문적 전통이 크게 손상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확한 평가인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엄청난 문화적 단절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징기스칸의 이야기는 8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불편한 질문을 던집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는가? 효율성이 인간성보다 우선할 수 있는가? 공포를 통한 질서는 진정한 질서인가? 우리는 현대 사회에서도 비슷한 딜레마를 봅니다. 경제 성장을 위해 환경을 희생하는 것, 효율성을 위해 인간성을 포기하는 것, 안보를 위해 자유를 제한하는 것. 징기스칸의 선택은 극단적이었지만 그가 직면한 딜레마는 보편적입니다. 리더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권력을 위해 치러야 하는 대가는 무엇인가? 징기스칸은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군사적 관점에서는 의심의 여지 없는 성공이었습니다. 그는 역사상 가장 큰 제국을 건설했고 그의 전략은 수십 년간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적 관점에서는 엄청난 비극이었습니다. 수백만의 생명, 수천의 도시, 무수한 문화가 희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그의 시스템은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14세기 중반이 되자 몽골 제국은 사실상 해체되었습니다. 공포로 만든 통일은 100년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유산은 남았습니다. 좋든 나쁘든 징기스칸은 역사를 바꿨습니다. 동서양을 연결했고 세계화의 초기 형태를 만들었고 권력의 본질에 대한 냉혹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결국 징기스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이것입니다. 권력은 공짜가 아닙니다. 모든 권력에는 비용이 따릅니다. 그 비용은 때로 권력이 가져다주는 이득보다 클 수 있습니다. 징기스칸은 세계를 정복했지만 그 과정에서 인간성을 잃었습니다. 그는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을 만들었지만 그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역사에 이름을 남겼지만 그 이름은 영원히 논쟁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45세가 넘은 우리는 이해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얻었는가가 아니라 그것을 얻기 위해 무엇을 잃었는가라는 것을. 성공의 진정한 척도는 달성한 목표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지킨 가치라는 것을 말입니다. 징기스칸의 전략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존엄을 짓밟은 권력은 결국 스스로를 파괴했습니다. 그의 3단계 파괴 시스템은 군사 전략의 걸작이었습니다. 동시에 그것은 인류 역사의 비극이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징기스칸을 기억하는 이유는 그가 위대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던지는 질문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권력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희생할 수 있는가? 효율성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포기할 수 있는가? 성공을 위해 우리는 어떤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각자가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징기스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목적이 아무리 위대해도 수단이 인간성을 잃으면 그 성공은 공허할 수밖에 없다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